만약 한순간의 눈빛,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한 부유한 남자가 병원 복도를 지나다 한 아이를 봅니다. 창백하고 떨리는 몸으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으려 애쓰는 작은 소녀를. 남자는 아이의 이름도 사연도 모르지만 아이의 그 고요함과 강인함에 발길을 멈춥니다. 그는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아이의 예기치 않은 연민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길은 결코 교차할 운명이 아니었지만 친절과 용기 그리고 조용한 사랑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민지의 이야기이며 관심을 갖기로 선택한 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넓은 보도와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아담한 단풍나무 마을, 푸른숲 마을 한적한 구석에 김민지라는 어린 소녀와 그녀의 엄마 아름씨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가 오면 삐걱거리고 겨울마다 난방기가 쌕쌕거리는 방 2개짜리 연립주택에 새 들어 살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바람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사랑은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12살 민지는 가장 우울한 아침조차 밝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민지의 스케치북은 대부분 동네 문방구에서 산 것이었지만 말하는 나무 투투를 입고 웃는 강아지, 그리고 가끔 외눈 안경을 쓴 날아다니는 젤리빈 같은 다채로운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지는 엄마를 웃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연필이 왜 지우개랑 헤어졌는지 알아?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아름씨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왜인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지워버려서 지쳤대. 아름씨는 너무 웃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늘 모녀 둘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빠를 몰랐습니다. 아름씨는 아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얘야 어떤 사람들은 잠깐 머물다 가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까지 그래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름씨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했고 주말에는 빨래방에서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지에 도시락을 싸면서 샌드위치와 사과 사이에 작은 송을씨 쪽지를 넣어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반짝이렴 나의 해바라기. 사랑하는 엄마가. 하지만 9월 초 어느 목요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괜찮니 아가? 아름씨가 손에 묻은 밀가루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드물게 컵케이크를 만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수학 시간에 또 졸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열이 났습니다.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아름씨를 걱정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가 베개에 뜨거운 뺨을 대고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지의 기운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뛰어오르지도 스케치북에 색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려 할 때면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다 숨가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시리얼 상자에 손을 뻗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쇼핑 카트를 쥔 아이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좀 이상해. 아름씨는 그 자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민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의원에서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친절한 노년의 박 원장님은
몇 가지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민지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의 배를 눌러보고 손톱을 확인하고 멍이 든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지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꿈치 근처에 작은 보랏빛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름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겠어요. 박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피검사를 좀 의뢰하고 싶습니다. 아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녀는 진찰대에서 다리를 흔들며 전혀 동요하지 않는 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름 씨가 부엌 조리대에서 값싼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름 씨, 박 원장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가능한 한 빨리 민지를 데리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과 낮게 깔린 어조에 그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 9시도 되기 전에 그들은 다시 의원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비닐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구겨진 냅킨에 묻인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헛기침을 하고 손을 모았습니다. 피검사 결과 민지의 백혈구 수치가 극도로 낮습니다. 혈소판 수치도 위험할 정도로 낮고요. 멍 피로감 발열, 이 모든 증상들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름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희귀하고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골수에서 새로운 혈액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이에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 씨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뭔가요? 그건 고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요. 수혈, 어쩌면 골수 이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제가 이미 시내에 있는 세화종합병원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소아 혈액종양과가 있고 그쪽에서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름 씨는 책상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됐습니다. 대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지에게 돌아섰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우리 큰 병원에 가게 생겼네. 네가 진짜 슬러시 기계에 있는 구내식당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기억나?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스케치북도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아가. 그들은 주차장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름 씨는 차 문을 열어 민지를 먼저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차체에 기댄 차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얕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딸, 그녀의 유일한 아이, 그녀의 빛,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돌아섰을 때 아이는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로켓 타고 달에 있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 의사 선생님들은 로봇이에요. 아름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민지의 안전벨트를 매주고 속삭였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아가. 엄마가 약속할게. 마지막 말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민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화종합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은 아름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작은 창밖으로 나무와 전봇대가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고양이나 성처럼 보이는 구름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마치 라디오 볼륨을 낮춘 것처럼. 아름 씨는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애써 누르며 두 손을 꼭 잡고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소아 혈액종양 병동은 분주했습니다. 간호사가 긴 복도를 따라 그들을 안내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소아장기 입원 병실이 꽉 찼어요. 일단 일반 병동에 임시로 마련된 다인실에 민지를 배정하고 제대로 된 병상이 나는 대로 옮겨드릴게요. 아름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기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간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복도 끝쪽이라 더 조용한 방이고요. 다른 환자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아주 안정적인 상태세요. 소독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22호실은 복도 맨 끝 건물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름 씨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빛이었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모든 것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다른 침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늙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하여 거의 투명했고 흰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쇼를 두르고 똑바로 앉아 깜빡임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쟁반에는 손도 대지 않은 차 한 잔과 무릎 위에는 펼쳐진 책이 놓여 있었지만 읽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박선희 여사님이세요. 여기 계신 지 꽤 됐고요. 위험한 분은 아니고 그냥 좀 내성적이세요. 아름 씨는 망설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공기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12살 딸이 같은 방을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현명한 할머니 같지 않아요. 민지야, 아름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짐부터 풀자. 다음 이틀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수혈을 받고 더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골수 검사 때문에 아이는 비틀거렸고 창백했으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아름 씨는 침대 옆 불편한 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피로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호기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거의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는 할머니를 몰래 엿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버드나무 같아요.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모든 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아름 씨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방해하지는 마려 말았지. 하지만 민지는 오래 침묵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밤 마침내 침묵이 깨졌습니다. 민지는 새벽녘에 잠이 오지 않아 깼습니다. 링거 줄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며 앉자 병원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엄마는 구석에서 불편한 각도로 고개를 떨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스케치북을 들고 할머니 옆 창가 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부드럽고 주황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예요. 할머니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중얼거렸습니다. 안다.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세요. 할머니 잠꼬대 하세요. 민지가 씩 웃었습니다. 에구,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가 로봇한테 아이스크림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있더구나. 민지가 웃었습니다. 저답네요. 할머니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나는 박선희란다.
민지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연필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 할머니. 이름 멋있어요. 왕족 이름 같아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민지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하는 아이냐? 저는 화가예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뭐 그런 셈이죠.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할머니요. 민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얼굴 멋있어요. 제가 아직 못 본 것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코웃음 반, 허밍 반의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박선희 할머니가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수다스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민지가 자기 근처에 앉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민지가 찻잔 별발 큰 우스꽝스러운 새 같은 작은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때로 민지는 할머니 쟁반에 스케치를 남겨두었고 때로 할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자신의 책갈피에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는 냅킨으로 접은 종이학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의 침대 옆 탁자는 종이학이 다소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겨울 계피향, 서투른 남편과의 무도회 같은 기억의 조각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민지도 아름씨도 박선희 할머니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때 재계의 거물이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백만장자, 그리고 최근 금융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하나인 박지환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5년 전 일련의 개인적인 상실과 세간의 배신으로 한때 자신이 군림했던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정확히 오전 10시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늘 같은 보온병에 담긴 죽과 작은 생강 사탕 봉지를 들고서 그는 별말 없이 어머니 곁에 40분간 앉아 있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곤 했습니다. 민지가 복돼서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여요. 그녀가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민지에게 옆 침대의 할머니는 미스터리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반자였고 민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할머니 같은 존재로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냄새가 좋아요. 따뜻한 포옹 같아요. 박선희 할머니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눈을 감은 채 몇 년 만에 생강차를 마셔보는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주곤 했지.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정했겠네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일어났을 때 링거대에 작은 나무 부적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나무로 만든 작은 새 모양이었고 세월에 닳아 반질반질했습니다. 쪽지는 없었지만 민지는 누가 준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지가 회색 코트의 남자를 처음 본 것은 빨대로 주스를 마시며 장화신은 기린을 색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12호실 바로 밖 엘리베이터 옆 대기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시계처럼 정확히 오전 10시. 늘 혼자, 늘 조용히. 한 손에는 죽이 담긴 보온병, 다른 손에는 손대지 않은 휴대폰. 그는 휴대폰을 보지도 통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음악이라도 듣는 듯 벽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민지는 그가 목사님이거나 의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양목 코트, 잘 다려진 바지, 꽤 낡아 보이는 가죽 구두. 은발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겼고 턱선은 강인했지만 어깨는 나이 이상의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약간 안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한 번은 민지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선희 할머니는 부드럽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들이다. 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분이 박지환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너무 진지해 보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진지했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올 때부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던 것 같아. 민지는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민지는 매일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간호사가 있으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의 쟁반에 보온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20분. 그러고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떠났습니다. 스케치북에서 늘 정중한 호기심으로 고개를 드는 민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인된 금고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지를 매료시켰습니다. 첫 번째 교류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박선희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민지는 일찍 검사를 마치고 돌아와 양털 담요를 덮고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아래층 구내식당에 가고 없었습니다. 아름 씨에게는 이틀 만에 첫 휴식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근처에서 물품을 채우고 있을 때 박선희 할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을 뒤흔드는 거칠고 쉰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 몸을 숙이려 했지만 근육이 떨렸습니다. 쟁반 위의 물컵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간호사는 복도 아래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침대에서 뛰어내려 링거대를 옆으로 끌고 와 부드럽게 할머니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지가 속삭이며 휴지를 집어 할머니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자 천천히 숨 쉬어요. 들숨날숨. 할머니는 민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이 민지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기침이 멎었습니다. 좀 어떠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보온병을 손에 든 채 문가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눈앞의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잠옷과 병원 양말을 신은 12살 소녀에게 부축받고 있는 연약하고 떨리는 자신의 어머니.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몸을 바로 하고 부드럽게 할머니의 베개를 다시 고쳐주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앉으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가끔 그러시거든요. 등하고 어깨를 어떻게 받쳐야 하는지 배우게 돼요. 박지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고 할머니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민지를 보았습니다. 네가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보온병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시 민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나가면서 민지를 흘끗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지는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담례로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평소보다 아주 약간 더 오래 멈칫했습니다. 그 주에 민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소 그리던 우주토끼나 스케이트보드 타는 개구리 같은 우스꽝스러운 스케치와는 달랐습니다. 이번 그림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녀는 박선희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있는 박지환 회장을 그렸습니다. 코트는 여전히 입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으며 쟁반에는 죽이 담긴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다른 것을 그려 넣었습니다. 미소를 그려 넣었습니다. 작고 지친 미소. 활짝 웃거나 완벽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진실된 마치 방금 따뜻한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의 미소 같았습니다. 페이지 아래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쪽지를 휘갈겨 썼습니다. 눈이 슬퍼 보여요. 하지만 예전에는 잘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수혈 받으러 가기 전에 그 그림을 접어 어머니의 쟁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름 씨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저분이 너를 볼 때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아. 그녀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슬프셨던 것 같아요. 다른 감정을 잊어버리신 것처럼요. 아름 씨는 딸아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벽을 쌓는단다 얘야. 하지만 때로는 작고 끈기 있는 누군가가 그 틈새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민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꽃 닌자거든요. 그 주 후반 박지환 회장은 방문 후 몇 분 더 방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링거에서는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림 봤다.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마음에 드셨어요.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찰력이 좋구나.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걸 그려요. 그가 그때 아주 잠깐 민지를 흘끗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다음 날 민지가 오후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쟁반 위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종이로 포장되어 얇은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새 스케치북 한 권과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는 없었지만 민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말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민지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나갈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오늘은 좀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고 말하면 잠시 멈춰서서 언제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차갑고 조용했던 박지환 회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작은 불꽃, 씨앗.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아주 오랜만에 병원에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위호실에 입원한 지 2번째 주가 끝날 무렵 김민지는 병동의 조용한 붙박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꾸준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불평하지도 자신의 피가 자신을 배신하고 몸이 날마다 약해지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밤사이 박선희 할머니의 담요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면 민지가 가장 먼저 다가가 할머니의 발 위로 부드럽게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옆방 알바레즈 씨가 호출 버튼을 누르기 힘들어하면 민지는 망설임 없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복도 아래 작은 여자아이가 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맞아야 했을 때 민지는 종이약 한 마리와 정말 잘했어. 잠자는 숲속에 공주님 같았어. 라는 부드러운 말로 아이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무도 민지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친절은 숨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정해진 일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그는 어머니의 죽을 들고 와 정확히 20분 동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주무셨는지 묻고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김민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처음에 민지는 그저 옆 침대의 조용한 아이밤에 박선희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아이, 마치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생강차를 마시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박지원 회장은 민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간호사들이 민지 침대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외 지친 인턴 의사가 민지에게 농담을 들려주겠냐고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는 늘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청소부가 말없이 민지 쟁반에 과자 한 봉지를 더 놓아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권력과 이익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그것은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요일 오후 박지원 회장은 어머니가 졸고 계시는 동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모니터에 부드러운 경고음과 복도를 따라 간간히 들리는 슬리퍼 끄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저 간호사 언니한테 사과 조각 좀 나눠드려도 돼요. 예쁘게 머리 따은 언니요. 오늘 되게 피곤해 보였어요. 아름 씨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가. 아주 사려 깊구나. 박지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신문 페이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루 종일 읽었던 어떤 경제 뉴스보다 그 작은 대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박지원 회장은 20분보다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관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민지가 박선희 할머니의 베개를 고쳐주거나 말하는 너구리와 고귀한 브로콜리 기사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잠자리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날씨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던 박선희 할머니가 이제 잠들기 전에 미소 짓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박지원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준 것에 대해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원치 않는 소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요일 저녁 박지원 회장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방문 시간이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시내 반대편에서 회의가 길어졌고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타났습니다.
무언가 내면에서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 박선희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야간 근무 간호사들은 복도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민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고 있었고 옆 쟁반에는 차 한 잔이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거나 기대하는 기색 없이 그저 차분했습니다. 박지환 회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으로 해결되는 그런 피곤함은 아닌 것 같아요. 박지환 회장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좀 복잡하단다. 민지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깊은 조언도 캐묻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박지환 회장은 아파트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시야의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건지 아무런 판단이나 두려움 의도 없이 민지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를 알아봐 준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2살이었고 죽어가고 있었으며 여전히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생강차 2잔을 들고 왔습니다. 한 잔은 어머니에게 건네고 다른 한 잔은 민지의 쟁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박지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받을 만하니까.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생강대장님의 다음 모험이랑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박지환 회장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조용한 이해. 박지환 회장은 민지 주위를 맴돌지도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실과 자존심, 그리고 수년간의 침묵으로 풍화되었던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지를 단순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민지를 아꼈습니다. 연민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더 나은 부분,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분, 어쩌면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지가 사기 12호실을 따뜻하게 하는 햇살이었다면 아름 씨는 밤새도록 그 불꽃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에게 말을 많이 걸지도 호의나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늘 그 자리에 있었으며 늘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친절함과 굳게 담은 턱선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감 물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 조용하고 끊임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아름 씨는 종종 간호사 교대 시간 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겨주고 아침 식사 쟁반에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 소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용어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늘 꼼꼼하게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결코 민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병원 자원봉사 담당자에게 다가가 혹시 제가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냥 파트타임으로요. 저녁 근무 같은 거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거라면 뭐든지요.
그녀는 자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쟁반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쉽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특히 병동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름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결혼반지 화학약품과 뜨거운 물에 거칠어진 손으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내로 오기 전에 이웃에게 빌린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애니 자원봉사 지원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그녀는 늘 소등 시간 전에 민지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손바닥이 따가울 때조차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지원 회장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사흑의 이 미호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가볍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들고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어서 평소보다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출구로 향하던 중 무언가의 발길이 멎었습니다. 박 지붕이 있는 보도 아래 벤치에 한 사람이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바람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사선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등은 돌려져 있었지만 박지원 회장은 즉시 그 옆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름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 안은 채 무릎에 팔꿈치를 꿰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여전히 허리에 매어 있었고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름 씨, 그녀가 살짝 놀라더니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아, 박 회장님. 미처 못 봤어요.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어스름 속에서 그녀를 살폈습니다. 일하고 오셨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몇 시간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좀 낫거든요. 박지원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손마디 피부는 붉고 거칠었고 몇 군데는 눈에 띄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따라 본능적으로 소매를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뜨거운 물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익숙해요.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때문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아름 씨가 희미하고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연대감을 표시할 만큼은 가까웠지만 방해하지 않을 만큼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지가 제 어머니 베개 고쳐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그래요 걔는. 아름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봐요. 마음을 써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아름 씨는 빗줄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평범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싶어요.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이가 웃을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친절이 중요하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제가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은 거겠죠. 박지원 회장이 그녀를 돌아보며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지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박지원 회장은 저녁 식사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 치료계획 사례 연구를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기증자 일치, 생존율 보험 지연 병원 업무 지연에 대한
탭을 열었습니다. 메모장에 질문들을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례 집 2호실로 바로 가는 대신 박지환 회장은 소아 혈액종양과 과장인 황우석 박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박지환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아직은요. 그녀는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그를 만났을 때 박지환 회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양의 치료 과정에 대해 알아야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가능성,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아이에게 최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요. 황 박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아이의 진료 기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박지환 회장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떤 종류의 치료가 필요한지 묻는 겁니다. 가상으로요. 의사가 그를 살폈습니다. 진심이시군요. 저는 무엇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박지환 회장이 말했습니다. 긴 침묵 후 황 박사가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삽 112호실 민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름 씨는 의자 밑으로 발을 집어넣고 앉아 있었는데 쇠 쟁반을 닦느라 여전히 손이 붉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엄마의 지친 눈과 의자에 앉은 자세를 고치면서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아이는 손을 뻗어 아름 씨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러고는 스케치북을 돌려 최근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아름 씨의 만화 버전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소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웃고 있는 민지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슈퍼히어로는 망토 대신 명찰을 달고 주방 세제 냄새가 나요. 아름 씨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세차게 깜빡였습니다. 민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숙여 민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조용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커튼 너머 박지환 회장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생강차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그 대화를 듣고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때 잠자고 있던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종류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드러내기를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영웅심이 있었습니다. 아름 씨는 그런 강인함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박지환 회장은 후회 이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박선희 할머니는 늘 조용한 강인함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나이와 병이 식욕을 빼앗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을 때조차 그녀는 마지막 진실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아직 정신이 또렷했고 자신이 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분명하고 명백하게 본 것은 옆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어설픈 농담 요란 떨지 않고 건네는 작은 친절을 가진 김민지. 아이는 오랫동안 빛을 잊었던 장소에 깜빡이는 기쁨의 불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나른한 오후 박선희 할머니는 종종 민지가 알아채지 못하게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듣고 지친 엄마를 부축하는 모습과 어린아이가 감당해서는 안 될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박선희 할머니는 죽어가는 여인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목요일 밤 도시 위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창문에 비가 세차게 부딪히고 언덕 너머에서 천둥이 낮게 울었습니다.
병원은 평소처럼 밤에 정적에 잠겼고 기계들은 지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소리를 냈으며 목소리들은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손은 차가웠지만 잡을 만큼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어머니 곁에 앉아 휴대폰보다 모니터를 더 많이 응시했습니다. 자정 무렵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선희 할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습니다. 흐릿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랄 만큼 강한 힘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얕고 지친 숨결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줘. 박지환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지요, 박선희 할머니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 고맙다고 전해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약속해라. 박지환 회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 박선희 할머니는 그가 어릴 적 이후 처음 보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환 회장은 소아과 병동장인 황우석 박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된 한 남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 수술 가능한 최고의 외과 의사가 맞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조용히요. 황 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김민지 양 말씀이십니까? 네, 방금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식팀에서는 수술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박지환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모펀드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연락처 없이, 질문 없이 제대로만 해주십시오. 황 박사가 놀란 듯 등을 기댔습니다. 정말 그들이 모르길 바라시는 겁니까? 박지환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힘으로도 강했습니다. 그 아이나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날 오후 아름 씨는 병원 진료팀과의 면담에 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4기 12호실을 나섰습니다. 돌아왔을 때 민지는 베개에 기대앉아 마크로 링거 줄에 명랑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민지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로봇이 될 수 있대요. 아름 씨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셨어.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증 가능성이 있는 분을 찾았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셔. 민지의 미소가 살짝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게 많아. 아름 씨가 인정했습니다. 큰 수술이고 큰 수술에는 돈이 많이 들거든. 그녀는 딸에게 재정 상황표에 대해 민지 치료와 시간이 겹쳐 방금 그만둔 아르바이트에 대해 그날 아침 울지 않으려 애쓰며 재정지원 사무실에 전화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뺨을 감싸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해결할 거야. 늘 그랬듯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케치북을 가져와 3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박지환 회장은 사비 2비호실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복도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열린 커튼 너머로 민지가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소리와 아름 씨가 밤마다 그랬듯이 민지의 발을 주무르며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나 용감해질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엄마는 안 무서워. 아름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자랑스러워. 박지환 회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동시에 병원 재무과에서는 김민지의 파일에 조용한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수술 약물 숙박 및 회복 지원을 포함한 모든 미결제 및 향후 의료비용 익명 기부금 67호에서 전액 지원됨.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누가 송금했는지 몰랐습니다. 박지환 회장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시 4비리비오실 민지는 최근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간호사 환자 직원 등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찬 병실이었습니다. 망토를 두른 작은 소녀 빗자루를 칼처럼 든 앞치마 차림에 지친 엄마. 그리고 구석 잠든 할머니 옆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름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믿어도 괜찮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름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아. 그저 나타날 뿐이지. 민지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지환 회장은 박선희 할머니의 병실 밖에 서서 평화롭게 오르내리는 그녀의 가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모르시겠지만 그 아이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박선희 할머니가 그의 손을 살짝 쥐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통제 신중함 계산된 수익만을 믿었던 박지환 회장은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손이 가장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전 그리고 지금 다시 가르쳐 주셨듯이 진정한 감사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411호실 박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조차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듯했고 침대 사이를 오갈 때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름 씨는 즉시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폭풍 후 전의 정적처럼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저녁 약을 가지고 약국 창구에서 막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 있었는데 한 손에는 포장 음식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비뚤어진 나비 넥타이를 맨 곰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은 기억보다 깨끗했고 버튼다운 셔츠는 새 청바지 안으로 단정하게 들어가 있었으며 머리도 빗겨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아름 씨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진태, 민지가 3살 때 사라졌던 남자. 신용카드 고지서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을 가로질러 의자를 던졌던 남자. 아빠 노릇은 자신에게 강요된 실수라고 소리쳤던 남자. 아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잠시 외면하고 못 본 척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커튼 뒤에서 민지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그에게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진태 씨, 그녀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아름아, 그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여기서 뭐해요? 그녀가 물었고 손에 든 종이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었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민지 얘기. 옛날 동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 봤어. 나 와야 했어. 나 변했어, 아름아.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녀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정확히 예전엔 어떤 남자였는데요. 진태 씨, 우리 딸이 아기 의자에서 울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나간 남자, 우리 은행 계좌를 비우고 9년 동안 사라졌던 남자. 그가 움찔했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바로 잡으러 왔어. 아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진태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아름 씨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민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쿠키 가져다 줬어요. 아이가 명랑하게 말하며 로비 빵집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형도요. 아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커튼 옆에 서서 마치 자기 자리인 양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 아가. 김진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야. 민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표정이 불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아빠라고요? 아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진태 씨, 얘는 당신 기억 못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 그렇지 얘야. 그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인형을 민지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가 이런 거 항상 좋아했잖아. 특별한 거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했어. 민지가 인형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 아가. 아빠야. 그리고 이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구석에 앉아 자신을 꼭 끌어안고 딸아이가 잠든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연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희망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지환 회장은 휴게실에서 아름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시지도 않는 블랙커피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아름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진태의 갑작스러운 등장, 인형 쿠키, 수년간의 침묵, 그리고 이제 너무나 시기적절한 귀환에 대해서 박지환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말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아름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알아본다니요?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경 조사를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녀가 불확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9년 만에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난 사람이라면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름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지환 회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김진태는 병원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꽃주스 그리고 아빠와 딸이라고 굵은 마커로 적힌 손수 만든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민지와 사진을 찍었고 마치 마법 지팡이라도 되는 양 링거대를 들고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늘 마음이 열려있던 민지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어요, 엄마.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낳으면 롯데월드에 데려가 주신대요. 아름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가 미소 지을 때마다 몇 년 전 그의 눈에 서렸던 분노의 섬광, 그가 벽에 휴대폰을 내동댕이 쳤던 모습, 그녀가 뱃속의 아이처럼 짐이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장을 얻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스스로 그 안으로 끼어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박지환 회장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밤늦게 부엌 식탁에 앉아 손에 든 묵직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태는 여러 주에 걸쳐 미결제 부채가 있었고 유령 회사 이름으로 최근 파산 신청을 했으며 2년 전 단기 재활 치료를 받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불과 2주 전에 민지 이름으로 만성질환 아동지원금 프로그램에 문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 조종자 밤손님처럼 비극 속으로 슬그머니 끼어드는 사람들. 다만 이번 비극은 12살이었고 마치 진짜인 양 아빠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폴더를 닫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지라도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민지의 수술 전날 밤 병원은 조용했지만 사비의 비호실의 공기는 말 못할 무언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앉아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밝고 생기 넘치는 정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등불 아래서 춤추고 돌길을 따라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두 팔을 벌리고 웃고 있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발의 남자가 작은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지환 회장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김진태가 포장 음식 봉투와 곰 인형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셔츠는 다려져 있었고 머리도 빗겨 있었지만 미소에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안녕 아가.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야. 민지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김진태의 시선이 그림에 닿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상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한 평화로운 곳이요. 김진태가 비웃었습니다. 친절 이 세상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환상 속에 빠져있군. 그러고는 예고 없이 손을 뻗어 민지의 손에서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시간 낭비 그만해.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이런다고 네가 낫는 거 아니야. 그림 그리는 게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해. 애들 장난이지. 쓸모없어. 그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니 진실을 말해주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민지. 아무도 너한테 마법 같은 동화 속 삶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리고 민지가 상심한 표정으로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그의 손이 날아갔습니다. 짝! 그의 손바닥이 민지의 얼굴을 세게 때렸고 아이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아름 씨는 김진태의 공격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민지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붉은 자국이 즉시 피어올랐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가락으로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두텁고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들 뒤에서 문이 쾅 열렸습니다. 박지환 회장이 마치 자연의 힘처럼 문틀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떨고 있고 뺨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두 걸음에 방을 가로질러 민지 옆에 무릎을 꿇고 보호하듯이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안전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잖니. 민지가 부드럽게 떨리는 몸으로 그에게 기댔습니다. 하지만 김진태의 분노가 불붙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애한테서 떨어져 박지환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태가 앞으로 다가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서 내 자리를 대신하려 해. 내 딸이야. 박지환 회장이 천천히 일어서서 김진태와 민지 사이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아니야. 네가 떠난 날, 네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댄 날 그 권리를 잃었어. 돌아왔잖아. 김진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박지환 회장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넌 돈 때문에 돌아왔어. 그 아이 이름으로 사기를 치려고 돌아왔지. 선물 가방과 빈말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폭력으로 돌아왔군. 널 쫓아내 버릴 거야. 김진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 거다. 박지환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신고했으니까. 복도 영상, 녹음 파일, 은행 송금 기록도 다 있어. 사건은 이미 접수됐고,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면 새벽이 오기 전에 경비원들이 내 손에 수갑을 채울 거다. 김진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아름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저 사람이 저러도록 내버려 둘 거야. 하지만 아름 씨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앞으로 나섰고 마치 그가 다시 말을 걸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그녀가 쉭쉭거렸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울면서 늘어놓을지 기억도 못할 만큼 빨리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김진태는 그들 모두를 쏘아보았습니다. 방패처럼 서 있는 박지환 회장 폭풍 같은 아름 씨, 그리고 조용하지만 두려움 없는 민지.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돌아서서 복도를 따라 도망치듯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침묵. 박지환 회장이 다시 민지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가 부드럽게 뺨을 만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슬퍼요. 저 그림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박지환 회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그리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보자. 그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함께요. 내 엄마가 동의하신다면 그가 아름 씨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머물고 싶구나. 그냥 방문하는 것 말이다.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제 아빠가 되어주실 거예요. 박지환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네가 날 받아준다면 누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뿐이다. 더 많은 보살핌, 더 많은 웃음 무서울 때 잡아줄 더 많은 손을. 아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선택이야, 아가. 민지가 다시 박지환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무언가로, 선택으로, 사랑으로, 고통조차 희미하게 할 수 없는 빛으로. 수술은 다음 날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고 수술실은 최고의 인력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이식 전문가 소아마취과 의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제2심장 전문의까지. 몇 달간의 계획이 눈부신 백색 조명 아래 몇 시간의 긴박한 순간으로 응축되었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평소 날카롭던 시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아름 씨는 의자 가장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마치 기도라도 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제발 내게 돌아와 줘 라는 한마디를 조용히 되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수술모를 쓴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전 어떤 회의에서보다 더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 씨를 그다음 박지환 회장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지의 몸은 옅은 푸른색 담요 아래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드러웠고 입술은 마치 이야기를 하던 중인 것처럼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꺼져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삐삐거리는 소리, 감시하는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침대 발치에 서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릴 것 같았지만 내면에 더 강한 무언가가 지금은 안 돼. 아이 앞에서만큼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민지 옆에 앉아 딸아이의 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도 전혀. 그저 손을 잡고 민지의 손마디를 예전에 무릎이 까졌을 때나 지저분한 미술 활동 후에 입 맞춰주었던 바로 그 손가락들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박지환 회장이 천천히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동전 크기의 작고 반짝이는 핀이 놓여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전에 조용히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줄 적절한 순간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그것을 민지의 작은 손에 쥐어주고 부드럽게 아이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뒷면에는 간단한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딸, 내 삶의 마지막 빛. 그는 몸을 숙여 민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자신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오래 함께하지 못했구나.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아빠로 만들어줬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는 소리 없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정적 속에서 마치 세상 자체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아무도 과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 씨는 내내 민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누우면 함께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처럼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간호사가 깨끗한 옷가지와 민지의 물건이 담긴 접힌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지 양 물건 챙겨뒀어요, 아름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름 씨는 앞만 응시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 떠나려 할 때 아름 씨는 조리대 위에 놓인 작고 파란 배낭 민지가 수술 준비실에 들어갈 때조차 가져가겠다고 고집했던 바로 그 배낭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앞주머니를 열었습니다. 크레용 몇 자루나 접힌 그림 몇 장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말아 올린 스웨터 밑에 모서리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스케치였습니다. 그림은 세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곽선 거친 형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넓고 활짝 핀 정원. 어떤 아이들은 달리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아이들은 나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돌벤치 위로 아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명차를 탄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희끗희끗한 수염의 키 큰 남자가 연필을 든 아이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위쪽에는 민지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던 희미한 연필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름 씨는 눈물을 참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다 못 그려도 분명 다른 누군가가 이 삶을 계속 아름답게 색칠해 줄 거라고 믿어요. 원문도 차오홍, 메송 차오틴, 모인고이 세티에툭, 토모 쿡송나이. 아름 씨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명 같은 눈물이 아니라 존경을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박지원 회장은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지의 침대 곁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너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았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방식으로 친절을 이해했고, 사람들을 보았고, 나를 보았지. 그는 아름 씨가 하루 종일 앉아있던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는 네가 항상 사람들 속에 선함이 있다고 믿었고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다고 했지. 박지원 회장은 코트에서 작고 벨벳으로 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민지의 손에 쥐어준 것과 똑같은 두 번째 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민지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지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상기하기 위해 간직했습니다. 병원은 나중에 민지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의사들, 심지어 청소부까지 모두 울었습니다. 김민지는 단순한 환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그 빛은 그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병원 안뜰은 아주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동관 뒤편의 텅 빈 콘크리트 공간이었던 곳이 생기 넘치는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꽃과 벽화 벤치, 그리고 아이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색색의 종이로 만든 등불이 보도를 따라 기둥에 매달려 흔들렸습니다. 풍경 소리가 나무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봄 햇살 아래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네 방, 우리 모두의 빛이었던 김민지를 기억하며. 그 뒤에는 부드러운 파스텔색으로 칠해지고 야생화 정원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2층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사를 다투는 동안 머물 곳 없는 엄마들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했습니다. 쉼터와 식사, 그리고 잡아줄 따뜻한 손을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민지의 빛 재단이었고 한때 계약과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누군가의 조용한 은혜로 자금을 지원받아 박지원 회장이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는 유산을 믿었습니다. 민지네 방 안아름 씨는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벽에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프로그램 책임자로 그녀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느슨하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목에 건 명찰에는 직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매일 음식 기부를 조정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고 지원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방금 진단받은 신생아를 둔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아픈 손주 2명을 돌보는 지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약하게 보이지 않고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는 법을 모르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아름 씨는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민지의 빛 재단의 영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질녘이 되자 그녀는 정원길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작은 건전지 불빛으로 빛나는 종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카프를 둘렀고 다른 아이들은 병원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박지환 회장이 근처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한 해 동안 부드럽게 나이 들었고 더 편안해졌으며 덜 경직되었습니다. 정장 재킷은 카디건으로 바뀌었고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름 씨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민지가 이걸 정말 좋아했을 텐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아름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민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당을 가로질러 작은 별처럼 등불이 깜빡일 때 아름 씨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지가 남긴 빛은 꺼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밝혀줄 거예요, 영원히. 원문도 김홍콩, 오자이 눅 안상쾌, 콘반소이, 종초에, 항트람신 맨캇 조악, 송 더 못, 란 노아. 박지환 회장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빛이군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민지의 삶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종종 상실과 무관심으로 흐려지는 세상에서 때로는 계속 미소 짓는 작은 소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엄마, 그리고 다시 느끼기로 선택한 한 남자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얼마나 깊이 사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박지환 회장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름 씨는 아플 때조차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만약 민지 같은 아이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희망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 오늘 당신은 더 친절해지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민지 같은 사람, 조용한 강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